미움받을 용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아들러의 가르침. 과거 천년의 도읍으로 번성을 누리던 옛 도시 외곽에 철학자가 한 명 살았다. 그 철학자는 세계는 아주 단순하며 인간은 오늘이라도 당장 행복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납득이 가지 않은 청년은 철학자를 찾아가 진위를 따져 묻기로 했다. 번뇌로 가득한 그의 눈에는 세계는 혼돈과 모순으로 가득한 곳이었다. 그런데 행복이라니? 터무니없는 얘기였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세계는 아주 단순하다는 것이 선생님의 지론입니까? 그렇네. 세계는 믿기 힘들 정도로 단순한 곳이고 인생 역시 그러하다네. 이상론이 아니라 현실적인 이야기로서 그런 주장을 펼치시는 겁니까? 다시 말해, 제 인생이나 선생님 인생 앞에 놓인 모든 문제가 단순하다고요? 물론일세. 좋습니다.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방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첫 번째 이유는 선생님과 충분히 납득이 될 때까지 의견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선생님이 그 지론을 철회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허허. 바람결에 선생님에 대한 평판이 들려오더군요. 이곳에 괴짜 철학자가 살고 있는데 간과하기 힘든 이상론을 떠들고 다닌다고요. 자고로 인간은 변할 수 있다. 세계는 단순하다.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저로서는 어느 하나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눈으로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그 잘못을 바로 잡아드리려고요. 불편하십니까? 아니, 대환영이야. 나도 마침 자네와 같은 젊은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많이 배우고 싶던 참이니까. 고맙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의견을 덮어놓고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생님의 지론이 옳다는 전제하에 그 가능성부터 생각해 봤습니다. 세계는 단순하고 인생 역시 단순하다. 만약 이 태제가 얼마간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은 아이에게나 해당되겠지요. 아이에게는 근로나 납세 같은 눈에 보이는 의무가 없습니다. 부모나 사회의 보호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자유롭게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미래가 끝없이 펼쳐져 있으니 자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냉혹한 현실은 보이지 않도록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아이의 눈에 비치는 세계는 단순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세계는 그 본성을 드러냅니다.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다 라는 현실을 매정하게 보여주고 인생 앞에 기다리고 있던 온갖 가능성이 불가능성으로 반전됩니다. 행복한 낭만주의의 계절은 막을 내리고 잔혹한 리얼리즘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그래, 재미있군. 그뿐 아닙니다. 어른이 되면 복잡한 인간관계에 얽히고 수많은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일, 가정, 사회적 역할 등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물론 어린 시절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차별과 전쟁, 빈부격차 같은 사회의 온갖 문제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아닙니까? 그렇지. 계속해보게. 그나마 종교가 힘을 가졌던 시대라면 아직 희망이 있었습니다. 신의 가르침이야말로 진리이며 세계이며 전부였으니까요. 그 가르침에 따르기만 하면 따로 고민할 필요도 없었죠. 하지만 종교는 힘을 잃고 신에 대한 믿음도 빈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의지할 존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누구나 불안에 떨고 시기와 질투심만 가득하게 되죠. 하나같이 자기만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것이 현대사회입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도 세계가 단순하다고 주장하시겠습니까? 내 대답은 같네. 세계는 단순하고 인생도 그러하지. 어째서요? 누가 어떻게 봐도 세계는 혼돈과 모순으로 가득한 곳이 아닙니까?
그것은 세계가 복잡해서가 아니라 자네가 세계를 복잡하게 보고 있기 때문일세. 제가요?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의미를 부여한 주관적인 세계에 살고 있지. 객관적인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라네. 자네가 보는 세계와 내가 보는 세계는 달라.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세계일 테지. 무슨 뜻입니까? 선생님도 저도 같은 시대 같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같은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자네, 나이가 어려 보이는데 우물물을 마셔본 적이 있나? 우물물이요? 아, 아주 오래전이긴 하지만 시골에 있는 할머니 댁이 우물물을 끌어다 써서 마셔본 적이 있습니다. 더운 여름철에 할머니 댁에서 마시는 차가운 우물물은 참 꿀맛이었죠. 아는지 모르겠지만 우물물의 온도는 1년 내내 18도를 유지한다네. 이것은 누가 측정하든지 간에 똑같은 객관적인 수치지. 하지만 여름에 마시는 우물물은 차갑게 느껴지고 겨울에 마시는 우물물은 따뜻하게 느껴진다네. 온도계는 늘 18도를 유지하지만 여름과 겨울에 느끼는 정도가 다른 것이지. 요컨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착각하게 된다? 아니, 착각이 아닐세. 그때 자네가 우물물이 차갑다거나 따뜻하다고 느낀 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네. 주관적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지.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주관에 지배받고 있고 자신의 주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네. 지금 자네의 눈에는 세계가 복잡기괴한 혼돈처럼 비춰질 걸세. 하지만 자네가 변한다면 세계는 단순하게 바뀔 걸세. 문제는 세계가 어떠한가가 아니라 자네가 어떠한가 하는 점이라네. 내가 어떠한가? 그렇지. 어쩌면 자네는 선글라스 너머로 세계를 보고 있는지도 몰라. 그런 상태에서는 세계가 어둡게 보이는 것이 당연하지. 그렇다면 세계가 어둡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선글라스를 벗으면 되네. 맨눈에 비치는 세계는 강렬하고 눈이 부셔서 절로 눈을 감게 될지도 모르네. 다시 선글라스를 찾게 될지도 모르지. 그래도 선글라스를 벗을 수 있을까? 세계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자네에게 그런 용기가 있을까? 그게 관건이지. 용기요? 그래, 이것은 용기의 문제라네. 좋습니다. 반론할 말이 산더미 같지만 나중에 하기로 하고 다시 묻겠습니다. 선생님은 인간은 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변한다면 세계도 단순하게 변할 것이라고요. 물론이지. 인간은 변할 수 있어. 그뿐 아니라 행복해질 수도 있지. 어떤 인간도 예외 없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금 이 순간부터. 하하, 아주 세게 나오시는군요. 아주 흥미진진한데요. 선생님, 당장 논박해드리죠. 나는 피하지도 숨지도 않을 것세. 천천히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지. 자네는 인간은 변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가? 변할 수 없고 말고요. 실제로 저 자신이 변하지 못해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걸요? 하지만 동시에 자네는 변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 물론입니다. 만약 변할 수 있다면, 지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선생님께 무릎을 꿇겠습니다. 반대로 선생님이 제게 무릎을 꿇을 수도 있겠지만요. 좋아. 재미있는걸? 자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학창시절의 내 모습이 떠오르는군. 내게도 진리를 구하려고 철학자를 찾아다니던 혈기왕성한 시절이 있었지.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진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진리를요. 지금까지 나는 제자라는 것을 둔 적이 없고 그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네. 하지만 그리스 철학을 공부한 이래, 그리고 또 하나의 철학을 접한 이래 마음속 어딘가에서 자네와 같은 젊은이가 찾아와 주기를 기다려 왔는지도 모르겠군. 또 하나의 철학이요?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 저쪽에 있는 서재로 가세. 긴 밤이 되겠군. 뜨거운 커피라도 마시자고. 서재로 간 청년은 구부정한 자세로 서재에 놓여있는 의자에 앉았다. 그는 왜 그토록 철학자의 지론에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 분명한 이유가 있다. 청년은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었다. 출신이나 학력, 외모에 관해서도 심한 열등감을 느꼈다. 그래서일까?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면이 있었다.
그리고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하지 못해 늘 자기 혐오에 빠졌다. 청년에게는 철학자의 주장이 모두 허황된 소리로 들렸다. 알려지지 않은 심리학 제3의 거장. 좀 전에 또 하나의 철학이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선생님의 전공은 그리스 철학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래, 10대 시절부터 쭉 그리스 철학과 함께했지. 소크라테스부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지혜 거인들과 말일세. 현재도 플라톤의 저작을 번역 중인데 고대 그리스에 대한 탐구는 내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걸세. 그러면 또 하나의 철학이란 무엇입니까?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과 의사 알프레드 아들러가 20세기 초엽에 창설한 전례 없는 새로운 심리학이네. 현재는 그 창시자의 이름을 따서 아들러 심리학이라고 부르지. 의외인데요? 그리스 철학 전문가가 심리학을요? 다른 심리학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나는 잘 모르네. 하지만 아들러 심리학에 관해서 말하자면 그리스 철학과 뿌리가 같은 사상이자 학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네. 프로이트와 융이 심리학이라면 저도 조금은 배운 게 있어서 압니다. 확실히 흥미로운 연구 분야죠. 그래, 프로이트와 융은 꽤 유명하지. 원래 아들러는 프로이트가 운영하는 빈정신분석협회의 핵심 일원으로 활약했던 인물일세. 하지만 학설상의 대립으로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독자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개인 심리학을 제창했지. 개인 심리학이요? 생소한 명칭인데요. 말하자면 그 아들러라는 사람이 프로이트의 제자라는 겁니까? 아니, 제자는 아닐세. 많은 사람이 오해하니 이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군. 연령대가 비교적 비슷해서인지 아들러와 프로이트는 대등한 연구자로서 관계를 맺었네. 이 점이 프로이트를 아버지처럼 존경했던 융과는 다르지. 보통 심리학이라고 하면 프로이트와 융의 이름만 거론되는데 세계적으로는 프로이트, 융과 나란히 3대 거장으로 아들러의 이름도 반드시 언급된다네. 그렇군요. 제 지식이 짧았습니다. 자네가 아들러를 모르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아들러 스스로 이렇게 말했다네.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아들러가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잊힐지 모른다. 그는 그래도 상관없다고 했네. 아들러파의 존재 자체가 잊혔다는 사실. 그것이야말로 그의 사상이 일개 학문에서 탈피하여 사람들의 상식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학문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는 겁니까? 그렇지. 예를 들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인간관계론과 자기관리론으로 유명한 데일 카네기도 아들러를 가리켜 평생을 바쳐 인간과 그 잠재 능력을 연구한 위대한 심리학자라고 소개했고 그의 저서에는 아들러의 사성이 짙게 반영되어 있지.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도 아들러의 사상과 엇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다네. 다시 말해서 아들러 심리학은 고루한 학문이 아니라 인간 이해의 진리이자 도달점이라고 할 수 있지. 하지만 시대를 100년 앞섰다고 평가받은 아들러의 사상을 우리는 아직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그만큼 그의 사상이 선구적이라고 할 수 있지. 그렇다면 앞으로 선생님이 그리스 철학뿐만 아니라 아들러 심리학인가 뭔가 하는 관점에서 지론을 펼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선생님의 기본적인 입장에 관해 묻겠습니다. 선생님은 철학자입니까? 심리학자입니까? 나는 철학자일세. 철학에 평생을 바친 사람이지. 그리고 내게 아들러 심리학은 그리스 철학과 동일 선상에 있는 사상이자 철학이라네.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죠. 인간이 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처음에 나누었던 논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인간은 변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셨죠. 그렇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행복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시 논하기로 하고 먼저 변하는 것에 대해 묻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변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길 가는 사람 중 누구를 붙잡고 물어도 같은 대답을 하겠죠. 그렇다면 왜 모두가 변하고 싶어 할까요? 답은 하나, 그 누구도 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간단히 변할 수 있다면 굳이 변하고 싶다고 바라지는 않겠죠. 인간은 변하고 싶어도 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변하게 해주겠다고 꿰는 신흥 종교나 수상하기 짝이 없는 자기계발 세미나에 속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반대로 묻겠네. 자네는 왜 그토록 완고하게 사람은 변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거지?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 친구 중에 벌써 몇 년째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지내는 애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밖으로 나오고 싶어하고 할 수만 있다면 일도 갖길 원합니다. 지금의 자신의 모습에서 벗어나길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있죠. 하지만 그 친구는 방에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한 발자국이라도 나오면 숨이 가빠지고 손발이 떨린다고 해요. 일종의 신경증이죠. 달라지고 싶은데 달라지지 못하는 겁니다. 변하고 싶어도 변할 수가 없는 거죠. 자네는 그 친구가 왜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고 생각하나? 자세한 사정은 모릅니다. 가정이나 학교,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었는지도 모르죠. 아니 어쩌면 반대로 응석바지로 자라서 그런지도 모르고요. 뭐 그 친구의 과거사나 집안 사정까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친구의 과거에 트라우마인지 뭔지 원인이 될 만한 사건이 있었다. 그 결과 그 친구는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런 말이군. 물론이지요.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그럼 자네 말대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원인이 어린 시절의 가정 환경에 있다고 하세. 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자라서 애정을 모른 채 어른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두려워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라고 말했을 때 있을 법한 얘기 아닌가? 흔히 있는 일이죠. 모르긴 몰라도 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릴 겁니다. 그리고 자네는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라고 말했네. 즉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나를 규정한다고 말했을 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나? 물론입니다. 자네가 말한 대로 과거의 사건이 인간의 현재를 규정한다면 좀 이상하지 않나? 생각해보게. 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자란 사람은 모두 자네의 친구와 같은 결과, 즉 집안에 틀어박혀 지내야 앞뒤가 맞지 않겠나? 과거가 현재를 규정한다. 원인이 결과를 지배한다는 것은 그런 거라네.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과거의 원인에 주목해서 상황을 설명하려 든다면 모든 이야기는 저절로 결정론에 도달하게 되네. 즉,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는 전부 과거 사건에 의해 결정되고 움직일 수 없는 것이라고 말이지. 아닌가? 그러면 과거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래, 그것이 아들러의 심리학의 입장이네. 일찌감치 대립점이 명확해졌군요. 하지만 선생님, 지금 말씀대로라면 제 친구는 아무런 이유 없이 밖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선생님은 과거의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셨으니까요. 죄송하지만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 친구가 집안에 틀어박히게 된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된다고요. 그렇지. 분명히 설명이 안 되지. 그래서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과거의 원인이 아니라 현재의 목적을 본다네. 현재의 목적이라고요? 그 친구는 불안해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닐세. 거꾸로 밖으로 나오지 못하니까 불안한 감정을 지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네. 네? 다시 말해 그 친구에게는 바깥에 나갈 수 없다라는 목적이 먼저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불안과 공포 같은 감정을 지어내는 거지.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목적론이라고 한다네. 그런 농담이 어디 있습니까? 불안과 공포를 지어내다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제 친구가 꾀병을 부린다는 말씀입니까? 꾀병이 아닐세. 그 친구가 그 순간에 느끼는 불안과 공포는 진짜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머리가 쪼개지는 것 같은 두통을 겪거나 심한 복통에 시달리기도 하지. 하지만 그런 증상도 마찬가지로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어낸 거라네. 말도 안 돼요.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저더러 믿으란 겁니까? 혼동하지 말게. 원인론과 목적론은 다르다네. 자네는 모든 것을 원인론에 근거해서 말하고 있어. 원인론을 맹신하며 서서 하는 한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네. 트라우마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까지 자신있게 말씀하시니 설명을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대체 원인론과 목적론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가령 자네가 감기로 심한 열이 나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다고 하지. 의사는 환자분이 감기에 걸린 것은 어제 옷을 얇게 입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하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나? 그럴 리가요. 옷을 얇게 입어서 감기에 걸렸든 비가 맞아서 감기에 걸렸든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고열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과 증상입니다. 의사라면 약을 처방하든 주사를 놓든 뭔가 전문적인 처치를 하고 치료를 해야죠. 그런데 원인론에 입각한 사람들,
이를테면 일반적인 카운슬러나 정신과 의사는 그저 당신이 괴로움에 시달리는 것은 과거의 그 일의 원인이 있다 라고 지적할 뿐이야. 나아가 그러니 당신에게는 잘못이 없다 라고 위로하는 걸로 그치지. 쉽게 말해 트라우마 이론은 원인론의 전형일세. 잠시만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트라우마의 존재를 부정하는 건가요? 단연코 부정하네. 세상에. 선생님은 아니 아들러는 심리학의 대가라면서요. 아들러 심리학은 트라우마를 명백히 부정하네. 이런 면이 굉장히 새롭고 획기적이지. 분명히 프로이트의 트라우마 이론은 흥미진진한 데가 있어. 마음의 상처가 현재의 불행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지. 인생을 거대한 이야기라고 봤을 때 그 이해하기 쉬운 인과 법칙과 드라마틱한 전개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는 매력이 있어. 하지만 아들러는 트라우마 이론을 부정하면서 이렇게 말했네. 어떠한 경험도 그 자체는 성공의 원인도 실패의 원인도 아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받은 충격, 즉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경험 안에서 목적에 맞는 수단을 찾아낸다. 경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부여한 의미에 따라 자신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목적에 맞는 수단을 찾아낸다니 그게 무슨 뜻인가요? 말 그대로일세. 경험 그 자체가 아니라 경험에 부여한 의미에 따라 자신을 결정한다는 말이지. 가령 엄청난 재해를 당했거나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았다면 그런 일이 인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대. 분명히 영향이 남을 테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무엇인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이야.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자신의 삶을 결정한다네. 인생이란 누군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걸세. 어떻게 사는가도 자기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고. 그러면 선생님은 제 친구가 좋아서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다는 겁니까? 스스로 틀어박혀 지내는 것을 선택했다고요? 농담하지 마세요.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던 겁니다. 지금의 자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아니지. 가령 그 친구가 나는 부모에게 학대받아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네. 어떤 목적이요? 가장 근접한 것으로는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목적이지. 밖에 나가지 않으려고 불안이나 공포를 만들어낸 것세. 왜 밖에 나가고 싶지 않은 걸까요? 문제는 그거라고요. 자, 자네가 부모라고 가정해보세. 만약 자네의 아이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다면 자네는 어떨 것 같나? 그야 물론 걱정하겠죠. 어떻게 해야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활기찬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것은 아닐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아이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끔 온갖 노력을 다할 겁니다. 문제는 그 점이라네. 네? 밖에 나가지 않고 내내 방에 틀어박혀 있으면 부모가 걱정을 해주지. 부모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네. 마치 상처가 난 부위를 어루만지듯 조심스럽게 대해주지. 하지만 집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외 다수가 돼. 모르는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눈에 띄지 않는 나. 남보다 못한 나가 되는 거지. 그리고 아무도 나를 귀하게 대해주지 않아. 이런 일들은 집에 틀어박혀 지내는 사람에게 자주 발생하네. 그럼 선생님의 논리에 따르면 제 친구는 목적을 성취했고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야 불만도 있을 테고 행복하지는 않겠지. 하지만 그가 목적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그 친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어떠한 목적을 따라 살고 있네. 그것이 목적론이지. 아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제 친구는 뭐 이대로 그 친구에 관해 계속 얘기해봤자 대화는 평행선을 달릴 걸세.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왈가왈부 해봐야 소용없지. 다른 사례를 생각해보자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마침 제가 어제 겪었던 일인데요. 그래? 말해보게.